안녕하세요. 조합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매우 제가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근로기준법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해서 오늘 여기에 혹시 PPT는 다 보이시죠? 다 보이시면 네, PPT 제목대로 오늘 노근 씨가 회사에 입사를 해서 이제 회사를 다니는 과정을 통해서 근로기준법을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이제 노근 씨와 함께 근로기준법의 세계에 같이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 소개를 드리면요. 변호사 권영국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법무법인 초석에서 현재 노무와 산재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국선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권리구제대리인과 중앙지방노동위원회 권리구제대리인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 소개는 마치도록 하고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은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근로자, 노근 씨가 취업을 해서 근로자의 지위를 얻게 되고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일요일에도 휴일 근무를 하게 되고 임금도 받고 회사가 어려워지기도 하며 가끔 징계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사의 괴롭힘 때문에 괴로움도 당했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회사로 돌아와 내년에 근로기준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내년 근로기준법을 이제 공부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전체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노근 씨가 이제 취업을 합니다. 이쪽에 보면 오늘 노근 씨가 주식회사 성남에 입사 지원서를 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주소가 저희 법무법인 초석 주소인데 이렇게 주식회사 성남이 돼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근 씨가 주식회사 성남으로부터 합격 소식을 들은 날 노근 씨는 이제 친한 형님들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만나 뵙게 되고 그중 형이 와 우리 노근이가 언제 커서 이제 근로자가 되었네 라는 말을 하였네요. 이에 노근 씨가 집에 오는 길에 근로자? 많이 들어본 말인데 이게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라고 궁금증을 가지며 이야기는 시작합니다. 근로자,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나와 있습니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즉 환경미화원이든 아니면 서비스 업종에 근무를 하든 그런 직업과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하고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전부 총칭하는 말입니다. 이제 이 의미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것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공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로부터 상품권을 받든 아니면 돈을 받든 또는 성과급이라고 해서 받든 그렇게 받는 대가는 모두 임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사업이나 사업장애 이거는 장소나 아니면 그 영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업은 이제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계속적으로 하는 작업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 또는 이제 뭐 휴일 근로 등을 하게 되면 그 날까지 합쳐서 매일 반복적으로 하는 업 자체가 이제 사업에 해당하고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업의 일부로서 이제 노무관리나 회계나 또는 이제 생산 또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작업체의 일부 또는 독자성은 없지만 장소적으로 분리된 것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뭐 본사는 서울에 있지만 공장은 성남에 있는 경우 공장에서 근무하는 이제 노동자분 여러분들은 이제 사업장이 성남에 있는 사업장에 소속되어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로를 제공하는 자 여기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좀 중요한 의미가 있냐 하면 이 사업주를 위해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라는 건데요. 사업주를 위해 사업주
사용자에게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업무를 하는 것은 이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절대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자영업자 그런 분들이 이제 종속적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하고 종속적 근로란 이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와 감독을 받아 제공하는 노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장님으로부터 사장님이 올해 생산은 1000대를 하겠어요 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1000대를 생산하기 위한 지휘와 감독을 받아서 생산하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다 종속적 근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지 근로기준법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그 근로와 임금과 그런 부분 의미들을 다 살펴보았는데 대법원 판례는 이제 어떤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냐면 그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 근로자성을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 이름이 고용계약서든 근로계약서든 도급계약서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앞에서 살펴본 개념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서 임금을 목적으로 우리의 노동을 제공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만 이제 계약서의 형태가 도급계약서라고 되어져 있다고 하면은 법적으로 좀 다툼이 될 여지가 매우 크겠죠. 이제 근로기준성 판단 기준과 관련되어서 세부적인 내용으로 대법원이 어떤 부분을 보았는지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였는지,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 제공자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자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기서 좀 눈여겨보셔야 될 건 5번과 6번이에요. 자신의 계산으로 한다는 건 내 돈을 들여서 이 사업을 운영을 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6번 이윤의 창출과 손실 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안는다는 것, 이익이 나면 내가 그 이익을 그만큼 많이 가지고 가고 손실이 나면 그 손실을 떠맡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게 아니죠. 일반적인 이제 모든 노동자 분들께서는 이 사업에서 이윤이 나든 손실을 나든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임금을 받고 성과급을 받기 때문에 이 5번과 6번이 좀 다른 내용입니다. 해서 눈여겨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보수에 관한 사항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그리고 사회보장제도 등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는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하고 있고요. 보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돈을 의미하고,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는 우리가 사용자 한 명에게 근로를 제공을 하게 되면 다른 사용자에게는 종속되어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제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고용보험이라든지 국민의료보험 그런 데에 이제 직장 가입자로 되어져 있는지 여부를 의미합니다.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있는지, 또는 근로소득세를 원청 징수하는지,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았는지 여부는 꼭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임의적으로 이 부분은 정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면서 뭐 내가 기본급으로 200만 원 주고 성과급으로 100만 원을 줄게 라고 정할 수도 있지만, 근로계약서에 너도 아는 것처럼 우리 회사는 모두 다 거의 그 성과급으로 300만 원을 가지고 갈 수 있어 해서 기본급은 거의 없는 걸로 하자라고 정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용자가 이제
고권적인 지위에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그냥 판단의 고려사항이지 이 부분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근로자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네, 해서 좀 판례에서 나온 사례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골프장 캐디입니다. 골프장 캐디는 근로자로서 인정을 받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는 고객으로부터 이제 캐디피를 직접 수령하고 근로시간의 정함이 없습니다. 자신이 일하고 싶을 때에 약속을 정해서 이제 나와서 그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으로부터 이제 그 캐디피를 받으며 이제 사용자라고 할 수 있는 그 골프장으로부터 징계 처분 등을 받지를 않기 때문으로 이렇게 근로자성이 부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아는 구몬이라든지 웅진 싱크비 같은 학습지 교사하고 관련된 사건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는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 이유가 위탁 업무의 수행 방법, 시간 등에서 회사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인정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였는데요. 다만 이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서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노동조합법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이러한 강연이 있었다고 해서 이 부분은 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만 좀 기억을 하시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원 강사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인정을 받았어요. 어떤 사안이었냐면 대학 입시학원 종합반 강사들과 관련된 사안이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 강사들 같은 경우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강의가 정해져 있고 그 강연 시간을 이제 학원에서 정해주고 강의 장소도 그 학원에 있는 몇 호라고 정해져 있고 그리고 다른 사업장에 실질적으로 노무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성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카드회사 채권 추심원 같은 경우에도 인정이 되었는데요. 통상 8시 20분에 출근을 한 사안이고 일주에 2에서 3회 정도 조회를 하고 교육을 받고 있었으며 채권 회수 실적에 따라서 업무 조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일정한 수수료를 매월 지급받았다라는 걸 보고서 이제 근로자성을 인정했는데 여기서 일정한 수수료를 받았다라는 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급여의 명목은 중요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을 해서 돈을 받느냐 여부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이 일정한 수수료가 아무리 계약서상 수수료라고 되어져 있었지만 실질이 급여하고 동일하다고 봐서 이 부분이 임금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좀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주식회사 이사나 아니면 뭐 상무 그런 임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과연 근로자일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는 아니라고 합니다. 특히나 등기이사 같은 경우에는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나 예외적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매일 출근을 하고 실질적인 뭐 대주주 또는 뭐 회장님 그런 분들로부터 이제 지휘 감독을 받으며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으면 주식회사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이제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왜 중요하냐? 바로 우리가 부당해고를 다투거나 체불임금을 청구하거나 산업재해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때 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해서 우리 현대제이콤에 계신 노동조합 조합원님들께서는 다 근로자로 저는 지금 인정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식적인 것으로 알고 계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근 씨가 취업을 해서 근로자의 의미를 찾아본 후 자기가 이제 주식회사 성남으로부터 매달 월급을 받고 사장님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고 일하는 등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근 씨가 주식회사 성남에 입사한 선배로부터 주식회사 성남의 최대 주주인 주식회사 경기의 이사님이 몇 가지 일을 시킨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어요. 그러자 노근 씨는 자신의 사용자가
주식회사 성남인지 아니면 주식회사 경기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되는 거는 근로계약서는 주식회사 성남하고 체결을 하였는데 이 주식회사 성남이 페이퍼 컴퍼니거나 아니면 깡통회사일 수가 있잖아요. 그 경우에 이제 만약 차후에 임금을 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이 주식회사 성남에 대해서 부당해고를 다투더라도 약간 좀 실질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돈을 좀 다시 줄 수 있거나 아니면 근로자 지위를 회복하더라도 보호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식회사 경기에 대해 주장을 해야 되는데 이 주식회사 경기에 대해서 과연 가능한 것인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걸 알아보려면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근로기준법은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의 대표적인 예로 개인 사업자라든지 주식회사 이런 사람들이 사업주가 됐고요. 사업 경영 담당자는 이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이제 뭐 등기이사 그런 분들이 될 거고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는 이제 인사노무부서의 부장, 인건비 예산을 기획하는 부서의 부장 등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식회사 경기가 과연 사용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개념의 확대가 좀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그래서 자회사의 근로자가 모회사의 업무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모회사와 해당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였는지 여부에 관해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실질이 앞에서 나왔던 근로자 개념에서의 실질처럼 사용자도 실질로 판단을 합니다. 모회사의 임원이 자회사의 근로자의 채용 시험에 참석을 하였고 그리고 재반 인사 관리를 직접 하고 있고 그리고 모회사와 자회사의 근로자가 섞여서 근무를 하고 이런 점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고 한다면 모회사가 위장 도급 형식의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해 자회사의 법인격을 이용한 것에 불과해서 모회사와 자회사의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이 판례를 고려를 할 때 이제 노은 씨는 모회사 이사님이 일을 시킬 수는 있지만 주식회사 성남에는 주식회사 경기의 직원들이 함께 일하지 않고 임금과 휴가 등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등 사정을 고려할 때 주식회사 경기와 주식회사 성남이 별도의 실질적인 법인이라고 판단을 해서 내 사용자는 주식회사 성남이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제 노근 씨 근로계약서를 이제 작성을 하러 갑니다. 노근 씨가 2021년 1월 2일 대망의 꿈을 꿈고 주식회사 성남으로 출근을 하였습니다. 이제 출근을 하니까 인사부 부장님이 노근 씨를 반갑게 맞이하면서 이제 근로계약서 써야지 하면서 이제 회의실로 데리고 갑니다. 노근 씨가 인사부 부장님으로부터 근로계약일로부터 이제 3개월간의 인턴 기간으로 인턴 기간이 끝난 직후 노근 씨와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노근 씨는 갑자기 근로기준법상 내가 근로자인지 아닌지 여부가 궁금해졌는데요. 이게 바로 우리가 전형적으로 많이 듣는 바로 인턴이라는 겁니다. 너가 우리 회사에 입사하면 3개월 동안은 우리가 너하고 같이 일해본 다음에 3개월 후에 너하고 진짜 우리가 너가 정규직이 될지 아닐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해보자 라는 채용의 형태가 있는데요. 이 부분입니다. 인턴은 법률 용어로는 시용이라고 합니다. 시용이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식 채용하기 이전에 근로자의 직업 적성과 업무 능력을 판단하기 위해 해당 근로자를 일정 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한 후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제도입니다. 하면 이제 이 시용 기간이 끝났을 때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정식 채용하지 않고 마음대로 내보낼 수 있는지 여부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법적 성격부터 알아봐야 됩니다. 대법원은 이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의 채용을 거부를 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보유된 해약권의 행사라고 판시를 합니다. 따라서 이 시용계약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해약권이
사용자에게 유보된 근로계약으로서 사용자가 그 기간이 끝났을 때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일종의 계약입니다. 한데 마음대로 사용자가 해고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보통의 해고보다 시용 시 해고를 하는 게 좀 폭넓게 인정될 수는 있지만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아니한 채 시용 근로자를 해고를 정식 계약을 체결을 하지 않는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시용기간 종료 시 이제 사용자가 시용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세부적인 사항에서는 근무 성적 평정표와 평정 의견서만으로는 시용 근로자의 업무 수행 능력이 어느 정도 어떻게 부족하였는지 알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만약 근무 성적 평정표와 평정 의견서에 객관적인 기록이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부당해고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안에서는 주관적인 평가만 써져 있었기 때문에 시용 근로자의 업무 수행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라고 해서 부당해고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또 이게 부당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고의 서면 통지 교부 의무에 영향을 받아서 정식 채용을 거부하는 이유를 사용자는 서면에 기재해서 시용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하지 않는다면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을 해서 이것도 부당해고에 해당을 할 수 있습니다. 노근 씨는 이제 주식회사 성남의 근로계약서의 기명날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사부장님은 위 근로계약서를 한 부를 복사하여 노근 씨에게 주며 회사가 노근 씨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다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노근 씨는 내가 근로계약이 적법하게 작성되었는지와 인사부장님이 왜 내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다고 다시 한번 묻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을 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의미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근로자의 근로 제공과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이라고 할 수 있죠. 사용자는 근로 조건을 명시를 해가지고 근로자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명시하여야 하는데요. 그 사항이 법적으로 반드시 명시해야 될 게 위에 5가지로 저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임금과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임금과 소정 근로시간, 그리고 휴일, 연차, 유급 휴가 이 부분이 아마 많은 이제 노동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요소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 부분은 법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과 관련된 것, 특히나 임금이나 뭐 유급휴가나 뭐 휴일 그런 거를 명시해야 되는데 명시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을 경우에 그 근로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구두로도 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근로조건이 명시되지 않는 근로계약서를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이걸 노동청에 신고도 할 수 있고 사용자는 최대 벌금 500만 원의 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근로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여도 그 근로계약은 유효합니다. 다만 이제 사용자가 저 앞서 본 근로계약서 등 근로조건 명시 의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노동청 신고가 될 경우에 벌금 500만 원의 형에 처해질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근로자를 어떻게 보호를 하는 방법을 좀 알아보아야 되는데요. 명시된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명시된 근로조건을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용자가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 사용자를 상대방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해지를 해서 그 부당한 근로조건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기약여비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요. 근로자는 임금 청구권이라는 권리를 갖고 있고 사용자는 노무수령권이라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해서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을 하였을 경우에 자신의 근로에 대해 이제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을 하는 것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를 해서는 안 되고 만약 근로자가 업무를 태만을 하거나 업무 거부를 하는 경우 이 노무수령권을 통해 근로를 하라고 촉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근로자는 노무 제공 의무가 발생을 하고 사용자는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부수적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비밀 준수 의무와 경업 피지 의무를 부담을 하는데요. 비밀 준수 의무는 이제 사용자에게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을 하면서 그 업무상 알게 된 여러 가지 비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산을 하는데 뭐 여기 이 생산품에는 반드시 0.5mm로 된 뭐 나사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업무상 비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비밀을 준수를 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경업피지 의무는 무엇이냐 하면 근로자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할 때에 예를 들어서 반도체 회사에서 반도체 회사로 넘어가면서 동일한 업종으로 동일한 업종과 동일한 사물을 보는 직으로 넘어갈 때에 그렇게 넘어가는 이직이 제한될 수 있을 수 있는데 그걸 경업피지 의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이제 근로자가 업무를 하다가 다치지 않도록 안전배려 의무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산업재해가. 그러다 보니 거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사용자가 안전배려 의무를 다하였냐 여부가 이제 가장 문제가 됩니다. 직업환경 배려 의무 이게 요즘 좀 핫한 의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안전배려 의무를 좀 넘어서 근로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자신의 건강 등을 고려를 할 수 있는 직업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의무입니다. 그런 의무이고요. 그리고 재해보상 의무.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업무로 인해 다친 경우에 이제 사용자는 이 부분에 대해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의무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포함할 수 없는 사항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맨 처음에 있을 수 있는 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이제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일을 하고 이제 겨울이니까 난로를 켜는데 사용자가 이 난로를 반드시 꺼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퇴근을 하면서 난로를 끄지가 않았어요. 그로 인해서 이제 뭐 불이 났다. 변호사님, 네. 저 죄송한데 저 수락 한 번만 눌러주시겠어요? 아, 네. 예, 튕겼다가 들어온 조합원이 있어가지고. 네, 눌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경우에 이제 불이 났잖아요. 그러면 사용자가 이제 손해를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근로계약서에 위약금 규정을 두겠다라고 할 수 있는데 위약금 규정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전차관계로 인해서 임금에서 전차금을 상기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최근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뭐 전세 자금을 대여해 준다든지 아니면 뭐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자금 중 일부를 빌려주는 뭐 그런 복지를 제공을 하는 회사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근로자가 이제 그 돈을 못 갚고 있다고 해서 근로자의 임금에서 그 전차금을 사용자 마음대로 이제 상계를 하는 규정을 근로계약서에 둘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근로자에게 강제저축을 시킬 수도 없고 근로자가 저축하는 것을 이제 사용자가 관리할 수도 없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포함할 수 없는 저 위약금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강제저축 그런 부분들을 포함을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면 근로자는 그냥 곧바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건당 최대 벌금 500만 원의 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노근 씨가 이제 주식회사 성남과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검토해 보니까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뭐 위약금 규정이라든지 상계 규정이라든지 그런 규정은 보이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노근 씨는 근로계약서에서 주식회사 성남이 노근 씨가 만 2년을 근무하는 경우 해외 연수를 보내줄 수 있지만 퇴사 해외 연수 비용과 해외 연수 기간 동안 임금을 반환해야 한다라는 규정을 발견했습니다. 노근 씨는 과연 이 조항이 유효한지 매우 궁금해졌는데요. 먼저 대법원은 근로자가 해외 연수 후에 일정 기간 근무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 그 비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근로자가 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한 약정은 위약금 약정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해외 파견이나 해외 교육이 기업체의 업무 명령에 따른 근로장소의 변경에 불과한 경우에는 특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아니면 업무 수행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지출이므로 그러한 교육비 반환 약정은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교육비를 지급받아서 해외 연수나 출장이나 그런 교육을 받게 되었는데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퇴직을 하시게 되면은 교육비 반환을 하는 것은 이제 유효하지만 그 교육 자체가 이제 기업의 업무상 반드시 필요한 것이 경우에는 그 반환, 교육비 반환 약정은 무효입니다. 이 부분은 좀 유념해서 보시면 적용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임금 반환 규정에 대해서는 항상 위약금 약정이므로 무효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즉 교육훈련 기간 동안에 받은 임금까지 반환해야 된다라는 약정은 항상 무효입니다. 이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이 같은 사항에 대해서 다른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는 경우 우리는 그 어떠한 근로조건에 영향을 받는지 여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이제 뭐 문제가 대표적인 사례가 근로계약서 상에는 이제 뭐 유급 휴일날 이제 일했을 경우에 이제 수당으로 월 10만 원을 받기로 되어져 있는데 취업규칙에는 월 9만 원, 단체협약에는 월 11만 원으로 되어져 있는 경우에 어느 걸 적용을 받는 거지? 라는 뭐 일 11만 원을 적용을 받는지 일 10만 원을 적용을 받는지 뭐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과 제2항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근로기준법도 제96조는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라고 되어져 있고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노동조합법 제33조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은 무효로 한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효로 된 부분은 이제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참조해서 보면은 이제 대법원은 상위법 우선 원칙과 유리 원칙, 신법 우선 원칙, 특별법 우선 원칙을 통해서 근로계약과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간의 우열관계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 우선 원칙에 따르면 법률이 가장 우위에 있고 그 다음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기준의 순서대로 효력이 발생이 되는데요. 따라서 법률보다 열악한 조건을 정하고 있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은 다 무효이고요. 단체협약이 법률보다 더 나은 조건을 구비를 하고 있지만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이 단체협약보다 더 나쁜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단체협약에 따라서 이제 근로조건이 정해집니다. 유리원칙은
하위 법원이 상위 법원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때에는 하위 법원이 그대로 효력을 발생을 한다라는 건데요.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단체 협약에 정해진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근로조건보다 더 나은 조건을 규정을 하고 있다면 단체 협약이 적용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신법 우선 원칙은 이제 단체 협약이 작년에 작성되었는데 2022년도에 다시 단체 협약을 체결을 해서 실행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2022년도 단체 협약이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고 특별법 우선 원칙은 선원에게는 선원법이 근로기준법보다 우선하여 적용이 됩니다. 이렇듯 특별 규정이 있게 되면 일반 규정은 근로자에게 밀리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근로계약보다는 취업규칙에 따라야 되고 다만 근로계약이 취업규칙보다 더 나은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면 근로계약에 따라서 그 근로조건이 정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근로계약과 단체협약에서 근로계약이 더 단체협약보다 나은 조건을 정하고 있으면 그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노근 씨는 선배들에게 물어봐 주식회사 성남의 해외교육 연수는 근로자의 자기개발을 위해 보내주는 것으로 의무재직 기간을 정한 규정이 유효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근 씨는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대학원 학비 지원 규정이 없으나 주식회사 성남에 근로자 자신에 대한 대학원 학비 지원 규정이 있는 사실을 발견을 하였고 상위법 우선 원칙에 따라서 자신도 대학원 학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아까 전에 살펴본 이제 그거죠. 그 상위법 우선 원칙에 따라서 적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제 노근 씨가 일요일에도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근로시간과 관련해서 이번에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근 씨가 첫 출근을 해서 이제 3개월이 지났습니다. 노근 씨가 주식회사 성남과 정식 계약을 체결을 하였고요. 부장님이 오셔서 이제 수습 기간이 지났으므로 노근 씨도 격주로 일요일에 근무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노근 씨는 지금까지 달력에 빨간 날은 모두 쉬는 날로 알고 있었는데 빨간 날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내심 억울했습니다. 해서 노근 씨는 격주로 일요일에 일을 하게 된다고 하면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좀 찾아보기로 하였는데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를 살펴보게 되면 소정근로시간이란 이제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시간의 범위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근로기준법에선 이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하고 있고 이 40시간에 대해서 근로계약서상 사용자와 근로자는 그 40시간 이내에서 이제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느나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 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소정 근로시간을 정하는 것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노동관계 법령 등을 잠탈할 의도로 소정 근로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소정 근로시간에 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어떤 게 문제가 되었냐고 하면은 택시기사 사건이었는데요. 택시기사하고 택시회사하고 이 소정 근로시간과 관련을 해서 기본적으로 택시기사 분들은 대기 시간이 길고 그래가지고 근로 시간이 길어요. 근데 이 소정 근로 시간이 40시간을 넘어가면 안 되다 보니까 이걸 임의적으로 이제 엄청 적게 정하고 나머지를 자율적으로 뭐 근무하고 싶으면 근로하는 그런 조건으로 이제 근로계약서를 정했다 보니까 이게 추후에 기본급과 관련해 가지고 좀 문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그 택시회사 택시기사가 이제 정한 근로계약서상 소정 근로시간은 이건 형식에 불과하다라고 해서 이제 그 합의를 무효로 봤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에서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하고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게 이제 원칙이죠. 그리고 대기 시간 등은 근로 시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이제 점심시간 등 휴게 시간은 저 근로 시간에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노동자분들께서는 9시에서 6시까지 총 9시간 정도 일을 하는 게 보편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게 시간과 관련해서도 이걸 실질적으로 봐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져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실질적으로 휴게 시간이 아니고 근로 시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급휴일을 가질 수 있는 자는 일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에 개근을 한 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개근을 하지 못한 자는 무급휴일을 가질 수 있을 뿐이고 유급휴일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개근하지 못한 사람도 휴일날 쉬기는 쉬지만 당일날 임금에 대해서는 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은 우리가 아는 대체 휴일 등이 여기에 이제 속하게 됩니다.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리고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에게는 이제 2021년 1월 1일부터 위 규정, 유급휴일 규정이라든지 그런 규정들이 다 적용이 되게 됩니다. 제53조 제1항을 보게 되면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하게 되면 일주간 12시간 한도로 이제 연장 근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해서 노동자분들께서 총 일을 할 수 있는 일주간 총 시간은 이제 52시간이 되고요.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위 근로시간을 52시간보다 연장을 할 수 있지만 저 특별한 사정이 거의 인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해서 52시간으로 좀 아시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는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 간 개별적 합의를 의미를 하지만 단체 협약에 의해서도 합의는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단체 협약이 개별 근로자의 연장 근로에 대한 합의권을 박탈을 하면 안 됩니다. 제56조 제1항 같은 경우에는 연장근로 시 연장근로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급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간당 통상임금이 2만 원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 수당으로는 시급으로 3만 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제 휴일 근로도 가능을 한데요. 휴일 근로하고 관련해서는 8시간 이내에 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줘야 되고요. 그러나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그러니까 2배 이상을 줘야 되게 되는 거죠. 2만 원 시간당 통상임금이 2만 원이라고 하면 4만 원을 줘야 되게 되는 겁니다. 사용자는 야간근로는 약간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뭐 해가 떨어진 이후의 근로가 야간근로가 아니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야간근로라고 합니다. 그때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뭐 2교대로 돌아가는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야간 근무조로 일을 하게 되더라도 하루에 8시간밖에 일은 하지 않지만 야간 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60조 제1항을 살펴보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해서 1년 차인 분은 휴가일수를 15일 사용하실 수 있고요. 2년 차도 15일, 3년 차에는 16일. 이렇게 쭉쭉쭉 늘어나서 21년 차부터는 25일을 사용을 할 수 있고 그 이후에도 계속 25일이 되게 됩니다. 다만 이거는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에서 이 유급휴가 기일을 늘릴 수가 있어요. 이건 근로기준법상 최저 조건을 정한 거에 불과합니다. 제2항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적용이 되는데요. 특히나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적용이 되는데 1개월 개간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따라서 뭐 기간제 근로자가 첫 달에 들어와 가지고 아직 한 달이 안 됐을 경우에는 휴가가 없고요. 그 다음 달이 되어서야 이제 1일의 유급휴가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제공하여야 한다. 총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이 부분이 바로 위에 표로 제가 설명해 드린 부분입니다. 제5항 사용자는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서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제 유급휴가를 쓸 수 있도록 법에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청구한 시기가 사업 운영의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좀 유급휴가를 쓰는 날을 좀 조정을 해야 되겠죠. 법에서도 그 부분을 이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저희가 이야기했던 부분 중에 많은 부분 중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결근을 하지 않는 경우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개근과 관련해서 출근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뭐 휴업을 하거나 아니면 질병휴가를 쓰거나 하는 건 출근으로 보게 됩니다. 또 임신 중에 여성이 이제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휴가를 쓴 기간 또한 출근한 것을 보고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또한 출근으로 보게 됩니다.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됩니다. 따라서 최대한 우리 노동자분들께서는 이 유급휴가를 쓰시는 게 이롭죠. 다만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유급휴가가 있다고 하면은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연도로 2월이 될 수 있겠죠. 2년이 되는 거겠죠. 노근 씨는 주식회사 성남이 단체 협약으로 일주일에 토요일과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보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과 격주로 근무하는 일요일에 4시간을 근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근 씨는 격주로 일요일에 총 8시간을 근무하게 되므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휴일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이제 노근 씨가 성과급을 받으러 가게 됩니다. 임금입니다. 노근 씨가 일을 하고 있는 주식회사 성남은 지난 연도 매출액이 2배가 넘게 신장이 되었는데요. 그 결과 주식회사 성남의 이사회는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주기로 결정하였고 노근 씨도 월급의 100%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노근 씨는 성과급을 받아 따뜻한 연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는데 과연 내가 퇴직을 하게 되면 이 성과급도 고려되는 건지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2조 1항 제5호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임금과 관련해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을 해야 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가 지급 의무를 부담을 하고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또는 은혜적으로 지급하거나 실비 변상적으로 지급하는 돈은 이제 임금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주는 결혼 축의금, 복지 포인트, 출장료비 등은 이제 대표적인 임금이 아닌 사항에 해당을 합니다. 임금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뭐 평균임금, 통상임금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평균임금은 일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금액 또는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의미를 합니다. 이게 그냥 개념적으로 보면 잘 모르겠어요. 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나누는지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평균 임금은 어디에 사용이 되냐 하면 근로자의 통상생활 임금을 산정한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퇴직금과 연차유급 휴가수당, 휴업수당,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 등을 산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준임금입니다. 아까 전에 그 평균임금의 의미를 살펴보면 그 사유가 발생하기 3개월 전의 임금을 이제 그 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후적으로 산정된 임금을 의미를 합니다. 이에 반해 통상임금 같은 경우에는 임의의 날에 소정 근로시간을 제공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해 당연 확정적으로 받게 될 최소한의 임금을 산정한 것으로서 이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시 가산임금을 계산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 통상임금은 개념적인 임금이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산정된 임금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은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의 하한선이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을 살펴보면 2조 2와 제2조 제2항에 살펴보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액이 작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고, 시행령 제4조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의 관계 규정에 의해 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당한 경우까지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평균임금을 산정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문자 그대로 기술상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제 그 관계 규정에 의해서 평균임금을 산정을 하는 게 이제 부당한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 거죠. 시행령 제4조가요. 또 이제 평균임금의 산정에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과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되는 임금이 속하고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즉 저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춰야지만 평균 임금에 산정되는 임금 총액이 되겠죠. 어떤 금품의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할 때는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근로 제공과 관련해서 연관성이 없는 건 이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임금 총액이 되지 못합니다. 판례는 지급 기준이 고정된 성과급 같은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할 때 고려를 해야 된다고 하였고요. 중식비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제 적용을 하면 안 되고 예외적으로 급여 규정 등의 그 지급 기준이 명시적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속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근로계약서에는 중식비 관련 규정이 없지만 단체협약에서 이제 중식비를 급여로 본다라는 지급 규정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중식비도 평균임금 산정에 고려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스톡옵션 계약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무리 스톡옵션을 퇴직하는 날로부터 3개월 이전에 행사하더라도 고려되지 않습니다. 지급 기준이 변동되는 성과급 같은 경우에도 이제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성과급 자체가 이제 그 달의 실적에 의해서 뭐 실적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주지 않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균임금을 산정을 했을 때 이 부분은 3개월 이내에 성과급을 받은 사유가 있더라도 빼야 합니다. 명절 선물비 같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으로 인정을 한다고 판례는 보고 있고요. 복지 포인트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통상임금으로 넘어와서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 성질에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 주기 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소정 근로의 대가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정 근로시간이 우리가 알았죠? 그 사업자하고 근로자 사이의 합의를 통해서 정한 근로시간입니다. 주당 40시간 이내에서 그 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대해서 약정한 금품을 의미를 합니다. 시간급 통상임금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의 수분의
1급, 주급, 월급의 임금 총액으로 나눠서 이제 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산정 기준 시간의 수를 어떻게 정하냐? 1급 같은 경우에는 일일 소정 근로 시간의 수입니다. 보통 이제 노동자분께서 하루에 8시간 정도 근로를 제공을 하므로 1급은 보통 8시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급 같은 경우에는 8시간에 소정 근로 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하는 시간의 수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주당 이제 40시간을 일을 하기는 하는데 40시간을 일하고 추가적으로 뭐 유급 처리로 하기로 해서 반드시 뭐 연장 근로를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시간도 이제 포함이 될 수 있는 거죠. 월급 같은 경우에는 일주 소정 근로 시간의 수 플러스 소정 근로 시간 외 유급 처리한 시간의 수에다가 월 평균 주의 수, 즉 365일 나누기 7 나누기 12개월을 한 거를 이제 곱해서 시간의 수를 산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산정을 하게 되면 보통 209시간이 나와요. 해서 보통 분모로 들어가는 수는 이제 209시간이 되고요. 아래에는 소정 근로시간에 대해 제가 다시 한번 개념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볼 텐데요. 시급 통산임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모에는 209시간이 들어가게 되고 분자에는 월급 금액이 들어가게 됩니다. 통상임금과 관련해서 법원은 이제 중식비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포함이 안 된다고 하고 있지만 이제 회사가 현물에 상응하는 금품을 제공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제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과 약간 판단을 하는 기준이 좀 달라요. 그래서 뭐 근로자가 중식 제공, 그러니까 오늘 그 회사 식당에서 안 먹고 뭐 따로 나가서 사 먹었을 때 회사에서 금품을 제공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중식비는 통상임금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업수당 같은 경우에 이제 위험한 작업을 하게 되면 수당이 나오게 되는데 그 경우에 이제 통상임금에 적용이 되고요.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교통보조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체력단련비도 마찬가지고 명절 휴가비, 분기마다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또 이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제 재직 중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휴가비 같은 경우가 있어요. 해서 예를 들어서 7월 달에 휴가비가 지급이 되는데 6월 달에 그만둔 근로자에겐 휴가비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이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특수기술에 따른 가산임금 또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는 게 제가 일반 이제 회사 법무팀에 들어가게 되면 변호사 자격증에 대한 수당을 받게 돼요. 그게 바로 이 특수기술에 따른 가산임금입니다. 그리고 최소한도가 정해지지 않는 상여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그 많은 이제 조합원들 분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현대중공업과 관련된 판시가 올해 나왔어요. 얼마 전에 나왔거든요. 했는데 이 사안이 매우 궁금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의 차익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임금을 받았을 때에는 그 근로자들의 상여금을 이제 고려를 하지 아니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퇴직금이라든지 아니면 연장근로 수당에 대해서 적게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분들이 이제 상여금도 이거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다 보니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차액을 이제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현대중공업이 2012년도경에 우리나라 그 조선업들이 매우 어려워지면서 어려워졌었어요. 그래서 현대중공업이 이 부분을 주장을 하면서 우리가 그때 기업이 운영이 어려웠기 때문에 신의측상 근로자들이 그때 부분에 대해서 상여금을 주장을 해서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해서 차익 주장을 하는 건 너무 신의칙상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너무 부당해요 라고 주장을 했지만 대법원은 사용자가 당시 그
어려울 것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예측을 할 수 있었고 그런 경영 상태의 악화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향후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해서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현대중공업이 당시에 근로하였던 총 노동자의 수가 한 2만 명 정도 되나 봐요. 그래서 총 6천억 원 정도의 이제 저 차액을 이제 지급해야 될 의무가 발생한 걸로 지금 노동계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금 지급과 관련해서 근로기준법은 4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을 해야 되고 그 아내의 월급 통장에 꽂아준다든지 하는 것은 안 됩니다. 뭐 남편의 통장에 꽂아주는 것도 안 되고요. 그리고 전액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뭐 내가 너에 대해서 그 주택 자금 대여해준 채권이 있으니 그 이자와 너 월급을 상기하자라고 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통화 지급의 원칙에 따라서 회사 제품이라든지 쿠폰 등 현물을 이제 지급하는 것은 안 되고요. 그리고 매월 1회 이상 정기 지급을 해야 합니다. 2달에 한 번씩 월급 주고 이런 거 안 됩니다.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좀 중요한데요. 가끔 가다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임금을 받지 못했는데 회사에서 계속 준다 하다가 기다리다가 저 3년이 지나버려가지고 임금 청구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임금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만약 그 이전에 임금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추후 소멸시효 항변을 통해서 임금 지급 의무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으로서 월급 191만 4,44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주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한 거고요. 최저임금법을 위반을 하는지 여부는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의 수분의 비교 대상 임금의 총액을 나눠서 이제 산정을 하게 됩니다. 뭐 위에서는 이제 40시간이 기준이 돼서 이제 분모에 적용이 되겠죠. 이제 퇴직금과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돈으로서 본질적으로 후불적 임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1년이 안 되게 근무를 했다고 하면 퇴직금은 발생을 하지 않겠죠.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곱하기 31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곱해서 이제 산정이 되게 되는데요. 계속근로기간은 재직기간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은 휴직기간, 노조 전임기간, 쟁의행위기간, 형사사건으로 구속 또는 기소되어 직위가 해제된 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지 않는 기간은 군 복무기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퇴직금 분할 약정액에 지급한 돈이 퇴직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 이제 퇴직금 분할 약정은 근로자가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많아요. 제가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은 회사에서 퇴직금을 매달 월급에 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50만 원이면 50만 원 그렇게 한 달 월급 분을 그 12개월로 나눠서 지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나중에 퇴직금을 산정을 하는 거는 앞쪽에서 보신 바와 같이 계속근로기간 곱하기 31분 이상의 평균임금인데 평균임금 같은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전치의 임금을 이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퇴직금을 청구를 할 때에는 그 퇴직금이 훨씬 더 많게 되는데 이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서 근로자들에게 노동자분들에게 월급에 녹여서 퇴직금을 지급을 하는 그 사용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분할 약정과 관련해서 아직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10년 전에 퇴직금 분할 약정으로 받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퇴직을 할 때 퇴직금으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라는 걸 의미하고, 근로자는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받은 돈을 사용자에게 반환을 하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을 청구를 하면 됩니다. 노근 씨는 퇴직금이 평균임금을 통해 산정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평균임금은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직원들에게 지급되어야 하는데, 주식회사 성남의 이번 성과급은 3년 만에 지급하는 성과급으로 선배들의 말에 따르면 다시 언제 받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따라서 노근 씨는 평균임금의 산정에 이번 성과급은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노근 씨가 근로계약의 종료와 관련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제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성남은 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영업이 매우 힘들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주식회사 성남은 2020년 만에 희망퇴직자를 받는다는 공고를 사내 게시판에 하였습니다. 노건 씨는 이를 보게 되었고요. 회사에서 저렇게 나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근로관계가 어떻게 종료되는지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근로관계 종료의 종류는 사직, 합의해직, 당연퇴직, 뒤에서 살펴볼 이제 해고 등도 이제 적용이 되는데요. 사직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 해지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합의해지 같은 경우엔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유로운 합의로 근로계약을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계약입니다. 일괄사퇴, 명예퇴직, 조건부 퇴직, 즉 권고사직 등이 여기에 해당을 하죠.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해지에 합의를 한 때에 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도달하기 전에는 근로자는 해지의 의사표시를 철회가 가능하고, 따라서 근로를 계속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퇴직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도달 등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나 해고 절차를 요하지 않고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퇴직 형태입니다. 당연퇴직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효력은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한 때 합니다. 지금 벌써 10시 10분이 되었는데요. 5분만 좀 쉬었다가 진행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 혼자 떠들고 있는
건이요. 네. 이분 어제가 야근이고 오늘 쉬시는 날이에요. 나중에 알아볼게요. 네. 오늘 저희 점심 뭐 먹나요? 저 점심 많이 먹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너무 배고파요. 메뉴를 그걸 보고 모자라실 것 같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런 게 문제니까. 아이고 다시 뽑으면 되죠.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 피해자 사진. 근데 오늘 얼마나 웃기나. 왜요? 강의. 저희 2층 계단까지 보고 공동 말소리가 들려요. 아, 제가요? 여기. 저 1층 올려고 했는데 밖에서 통화하고 나 홀로 집에 도둑. 이것 때문에 1층 올려고 혹시 전화 통화하느라고 조만간은 통화를 못할 것 같아가지고 여기 너무 과하죠. 왜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제가 슬쩍 떠봤거든요. 혹시 알려주시면 저희가 선택에서 500은 걸로 알고 있다. 선택을 주면 최저를 주는 거 아니냐. 이거 유감이 인터넷이 문제인데. 그러니까 아니 본인 우리 이거 치킨 하나 더 시켜. 아니요. 지금 하나 어떤 거 시키시나요? BHC 뭐가 맛있어요? 저 프링클 하나 더 먹을 수 있겠죠? 이렇게 많이 시켜본 적이 일단 스테이크가 얼마나인지 몰라요. 아, 그러니까요. 그게 생각보다 양이 작네요. 적을 것 같아가지고. 프링클 안전하게 시킵시다. 남으면 따가면 되잖아요. 네. 프린트 하나 더 시키다가 되게 중요한 거라 저희 공유해야 돼요. 일단 골드. 잘 쉬셨나요, 조합원님들? 지금부터 다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제가 시작을 해도 될까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알아볼 건 합의해지하고 관련된 민법 제107조 제1항 진위 아닌 의사표시의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이것과 관련해서 해외 파견 근로자가 회사의 강력한 귀국 요청으로 본의 아니게 사직의 뜻이 담긴 귀국 청원서를 제출한 사안과 그리고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근로자들이 일괄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사직 의사가 없었다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사안에서 근로자가 한 의사표시는 진위 아닌 의사표시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이게 합의해지하고 관련된 부분이거나 아니면 단독 의사표시를 하는 사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이 자진의 의사로 한 게 아니라 이제 사용자가 강제하거나 해서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 부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문제가 되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그 취업 규칙이나 아니면 취업 규칙이나 단체 협약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써져 있어요. 정년을 60세로 한다라거나 아니면 정년을 65세로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제 정년 만 60세가 되게 되면 당연퇴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과 관련을 해서
대법원은 이제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을 하였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라는 걸 알리는 거는 어떠한 처분, 해고 처분이나 그런 게 아니라 관념의 통지로서 그냥 사실을 알려주는 개념에 불과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객관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자동소멸 사유 외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사용자의 당연퇴직 의사표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객관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게 뭐가 있냐고 하면은 그 노동자분께서 크게 다치셔가지고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정해놓고 있었을 경우가 이 예외에 해당을 하고, 다만 이제 단체협약상에 뭐 회사 내에서 성희롱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퇴직하게 된다라는 뭐 규정이 추가적으로 있다고 해요. 했는데 그분께서는 이제 그 노동자분께서는 난 성희롱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사용자가 너 성희롱했으니까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을 해 하니까 나가라고 했었을 경우에 그거는 이제 근로기준법에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부당해고를 다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기간의 만료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해고와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해고도 근로관계의 종료에 해당합니다. 기간의 만료는 이제 기간제 근로자분들께 많이 문제가 되는 건데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근로계약상 근로기간이 도과하면 당연퇴직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퇴직 형태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갱신기대권이 문제가 되고 근로기간 만료일에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는 이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해고가 정당하지만 이제 정당한 이유가 없이 사용자가 해고를 했다고 하면 부당해고가 되게 됩니다. 경영상 해고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를 하는 경우,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를 의미를 합니다. 이것도 이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좀 많이 문제됩니다. 기간에 정함이 있는 근로관계와 갱신기대권 유무의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하고 관련된 부분인데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라는 취지의 규정이 있거나 위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계약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그 실태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의 형성이 인정되면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신뢰관계의 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기간제법 시행 후에도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정당한 이유 유무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는데요. 해고를 하려고 하면은 사용자가 해고를 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일신상의 사유, 행태상의 사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등을 의미를 합니다. 여기서 일신상의 사유와 행태상의 사유는 근로자 측에 기책사유가 있는 거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사용자 측에 기책사유가 있는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의 유무 문제하고 관련해서 대법원은 해고 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고 있고요. 그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해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과거의 근무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로 인정된 사유들을 보면은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의 부족이 있는 경우, 연구원의 학위 논문이 부정 또는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직무 변경을 하였음에도 그 수행이 어렵고 보다 경미한 직종을 찾기 어려워서
더 이상 근로자가 근로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가 유효한 전직 처분에 불응하고 무단 결근한 경우, 근로자의 지위, 근로 경력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근로자의 근무 실적이 현저히 나쁜 경우, 근로자가 상급 근로자를 폭행한 사안에서는 해고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그에 반해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려고 하였다라는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사안과 여성 근로자가 결혼을 하였다고 해고를 한 사안에서는 이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회사의 비리행위를 이제 근로자가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였다라는 사유로 해고한 사안도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제는 경영상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를 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요. 대법원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사용자가 했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을 했으며 해고 회피 방법과 해고 기준 등에 대해 근로자 대표와 사전에 성실한 협의를 거쳐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사용자가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자 대표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대표자를 말하고 형식적으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대표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 시기가 제한이 될 수가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본문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산모가 산전 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 90일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않음에 따라 일시 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고 시기에 제한 규정을 받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해고 예고 제도라는 것도 있는데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합니다. 이거는 그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만약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30일 이상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제공을 해야 됩니다. 예외적으로 해고 예고 제도가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아니면 천재지변 등의 이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등에는 이제 해고 예고로서의 저 30일을 보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 예고 제도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그 해고가 무효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용자는 이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이제 근로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이제 문제는 일단락 되겠죠. 해고는 반드시 서면 통지로 해야 합니다. 서면 통지로 해야지 또 해고의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해고 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 통지를 하지 않은 해고 처분은 위법합니다. 따라서 너를 해고하겠어 라고 서면 통지는 있었지만 해고 사유가 적혀져 있지 않는다 하게 있다고 하면은 그 해고 처분은 위법합니다. 노근 씨는 주식회사 성남에 희망퇴직자 공고에 따라 희망퇴직 신청을 하게 되면 합의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희망퇴직 신청서를 제출하는 선배들은 희망퇴직의 조건, 퇴직할 경우와 계속 근무할 경우에 있어서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효한 합의 해지라는 것을 노근 씨는 알게 되었습니다. 노근 씨가 어쩌다가 회사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노근 씨가 과연 회사의 징계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노근 씨는 최근 회사 차량으로 출장을 갔다 오다가 서 있는 노근 씨의 회사 차량을 뒷차가 세게 박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이로 인해 노근 씨는 회사 부장님께 보고를 하고 평가를 냈습니다. 그런데 노근 씨가 몸을 추스리고 복귀한 날 인사부장님이 노근 씨를 부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불러서 노근 씨가 10일간 무단 결근을 했다며 해고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며 짐을 싸서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노근 씨는 너무나 억울해서 부당해고를 다투고 싶은데 그 방법을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다투기 위한 방법은 총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구제 신청의 결과 구제 신청을 하였는데 사용자든 노동자든 한쪽에서 이제 그 수긍을 할 수 없게 되면 이제 중앙노동위원회에 가게 되고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과도 수긍을 할 수가 없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총 5차례를 다툴 수 있게 됩니다.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징계 무효 확인 소송 또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통해서 소를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가처분 잠시 화면이 꺼졌던 것 같습니다. 해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당해고 등 징계를 다투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 신청과 민사소송, 가처분 신청 등이 있습니다. 구제 신청을 한 경우에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총 5차례를 다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징계 무효 확인 소송,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등을 통해서 총 3차례 다툴 수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가처분을 하게 되면은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임금 지급을 먼저 받는다거나 근로자 지위를 인정을 받아서 복지 혜택 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 신청과 관련해서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반드시 징계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3개월을 도과한 이후에 다투려고 한다고 하면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노근 씨는 주식회사 성남의 해고 처분에 관하여 이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고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주식회사 성남이 노근 씨에게 서면으로 해고 사유를 통지하지 않았고 노근 씨가 담당 부장에게 보고를 하고 병가 휴가를 쓰겠다고 의사를 전달하였으며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주식회사 성남의 부당해고 구제 명령을 인용하였습니다. 따라서 노근 씨는 다시 출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근 씨가 다시 복귀를 하였는데 상사가 괴롭힘을 시작을 하였나 봐요. 그래서 만약 상사가 괴롭힌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한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근 씨는 회사의 징계 처분을 취소하여 주식회사 성남에 복직하였습니다. 노근 씨가 배치된 부서는 영업지원 부서였는데 어느 날부터 과장님이 노근 씨에게 자비를 시키기 시작을 하더니 지금에 이르러서는 개인적인 심부름까지 시키기 시작하였습니다. 노근 씨는 회사의 징계 처분을 다투는 과정에서 너무 힘들었기에 과장님과 잘 지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노근 씨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고 상담소를 찾아갔는데 상담소에서 과장님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알려주어 이 부분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가해자와 관련해서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사용자와 근로자 둘 다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주, 사업 경영 담당자, 그리고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를 의미를 합니다.
근로자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도 근로자의 현실적 취업에서 발생한 문제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근로자는 피해자와 같은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그 근로자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도 사용자가 된다고 하였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근로자 사용사업주 같은 경우에는 그 파견되어져 온 근로자의 사용자로 인정되지 않는 게 일반적이지만, 저 근로자 파견법에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그 사용사업주도 이제 사용자로서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 체결을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고용 형태, 계약 기간 등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하청회사의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상 우위를 이용을 할 것이 필요하고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또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지위 또는 관계상 우위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은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급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를 합니다. 관계상 우위는 개인 대 집단의 수적 측면과 고용 형태 측면, 그리고 학력, 출신 지역 등 인적 속성 측면 등 다양한 관계에서 이제 상하 관계가 있는 경우를 의미를 합니다. 단순히 근로자 개인 간 벌어진 갈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하고 관련해서는요, 사회통념상 업무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상당성이 결여되어져 있는 경우에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섰다고 말을 합니다.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행위에 의해 피해자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데 상당한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신의 업무에 집중을 못하거나 직장에 출근하기를 꺼려하거나 그런 모든 것들이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에 해당을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어떤 구제 방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사용자에 대한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신고를 하게 되면 사용자는 객관적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 근로자에 대한 근무 장소의 변경 또는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이 되면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근로 장소를 변경하고 배치 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와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민사소송과 관련해서는 사용자가 가해 근로자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했다면 사용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으므로 피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최신 근로기준법을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아직까지 2022년도에 시행되는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된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 2021년도에 개정돼서 시행된 법안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 7월 1일자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인데요. 제2조 제1항 제7호에서 일주란 휴일을 포함한 제7회를 말한다 라고 의미함으로써 일주의 그 기간적 범위에 대해 좀 정의를 하였습니다. 이게 주당 52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이제 근로자가 근로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주의 시간적 범위를 정한 것입니다. 53조 제3항도 바뀌었는데요.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52시간에 더하여 일주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근로기준법 제53조 제3항과 제6항은 2023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사업장에서 일주당 52시간까지만 근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도에는 만약 저런 합의가 있다고 하면 60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지만 2023년 1월 1일부터는 무조건 52시간입니다. 하고 실질적으로 5명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55조 제2항도 바뀌었는데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사용자의 규모에 따라 시행하는 날이 다른데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상시 30명에서 300명 미만은 2021년 1월 1일부터 상시 5인부터 30명 미만 같은 경우에는 22년 1월 1일부터 각 시행한다고 합니다. 만약 유급휴일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제재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6조 제2항에 보면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이 좀 추가가 되었어요. 8시간 이내의 휴일 근로는 이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 근로 같은 경우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59조에서 이제 살펴를 보면은 이게 연장 근로하고 이제 휴게 시간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52시간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다만 이제 육상 운송업과 수상 운송업, 항공 운송업과 같은 사업에서는 예외적으로 이 52시간 규정이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69조는 이제 청소년들과 관련된 규정으로서 하루 7시간, 일주당 35시간으로 제한을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이제 합의로 주당 40시간으로 연장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여기는 이제 5인 미만에도 다 적용이 돼서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76조의 3항도 개정이 되었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 신고를 접수를 하면 사용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해서 객관적인 조사를 해야 합니다. 개정 이전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받거나 인지하는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라고만 규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라고 해서 그 규정을 좀 더 보완을 하였습니다. 일부 단어의 추가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피해 근로자의 억울함이 없도록 돕기 위해서 더 구체화한 규정입니다.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규정인데요. 피해 근로자의 신고 사실 또는 조사 내용 등을 가해 근로자가 알고 있는 경우가 지금까지는 왕왕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피해 근로자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거나 누설하면 안 됩니다. 누설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6조도 이제 개정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 과태료가 추가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용자에게. 그리고 116조 제2항 제2호도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하는 자가 그 피해 근로자에 대한 내용을 누설하는 경우에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11월 19일 날 개정되는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0조 제4항인데요.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근로자가 원직 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은 근로자가 해고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에 해당하는 금품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법원의 판례 때문에 개정이 된 건데요. 대법원에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여 해고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하는 경우에 원직 복직이 안 되었어요. 다만 이제 사용자에게 임금 상당만 지급을 임금 상당액에 대해서도 이제
좀 다투기가 어려워졌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다툴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 노동위원회에서도 법원에서 판결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아무리 정년이 도가하더라도 임금 상당액에 관해서는 판정을 해줘라 라는 취지로 개정이 된 겁니다. 제33조 제1항입니다.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 부분은 기존에 2천만 원이었는데 3천만 원으로 그 이행강제금을 강화함으로써 그 부당해고 이미 인정되었을 때 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좀 압박하는 수단이 새로 강화가 된 거죠. 제48조 제2항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등을 이제 내용을 정한 임금 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해서 이 부분은 이게 시행된 이후로는 이제 아마 조합원님들께서도 이 부분 임금 명세서를 받아보시고 계실 거예요. 해서 이 임금 명세서를 이제 교부받아서 봐서 이번 달 임금 항목을 이제 자세히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걸 지키지 않으면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74조 9항은 이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1일 소정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간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모성의 보호는 매우 중요한 헌법적 가치입니다. 이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여성 근로자가 임신 중인 경우 이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변경하여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성을 보호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 일을 안 받아주게 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근로기준법과 관련해서 조합원님들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조합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근로자로서의 권리가 무엇인지 보다 명확하게 알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렇게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